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지 않을 교수님을 기다리며 오지도 않을 것 같은 두 번째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은 저희 문화 콘텐츠학과의 박재현 교수님을 모셔봤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재직 중인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렵게 성사된 만남입니다. 그쵸. 저희가 3번 정도 네. 실패를 겪고 만났는데요. 제가 첫 화에서도 제가 홍경수 교수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 혹시 학생이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콘텐츠를 찍어 보신 적 있으신지? 처음입니다. 네. 처음이에요. 마지막은 아니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같이 용기 있는 학생이 없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쉽네요. 용기를 또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선생님 수업을 안 듣기도 네. 하고 또 만날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만나게 됐는데 학교에서 유독 뵙기 어려운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일과를 보내시는지. 근데 이 질문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제가 월급 루팡으로 오해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네, 맞아요. 저게 병진이를 수업에서 못 만나기도 했고, 네. 사실 일단 아직은 어린 두 아이를 키우고 있기도 하거니와, 심사, 평가 같은 외부 일정이 또 많기도 해서, 네, 아마 학교에서는 네, 좀 잘 만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또 책 교수님 내신 네. 이게 언제 나온 거죠? 이게 2024년 5월 말에 나왔는데요. 제 입으로 이야기가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세종도서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제 국가에서 인정한 양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기획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나온 건 지난 5월입니다. 사실 북토크를 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베스트셀러보다는 스테디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네.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책에서는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전시를 다루고 있는데 시기를 왜 그 시기로 특정하셨는지 그리고 왜 12개의 전시를 선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기는 제가 전공한 시기입니다. 제가 미술사 전공자인데 실제 이 시기가 제 전공 시대이기도 하고 또 제가 유학을 했던 프랑스 경우에도 이 시기가 가장 많은 변화가 있어서 뭔가 전시라는 이야기를 좀 하기에 적합한 시대라 생각이 들었고 12개의 이유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 원래 20개였어요. 20개인데 이 20개를 다 하다가는 절대 책이 나올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현실적인 이유로 타협을 한 균형적인 숫자가 12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원래 더 나올 수가 있었는데. 네, 그랬다가는 뭔가 계약 위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또 이제 12개로 이렇게 우리 기획자들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툴을 노려보면서 이제 12개로 줄여서 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첫 챕터부터 한번 네. 나아가 볼 텐데요. 이 첫 챕터에서는 인상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이제 사실주의 그림이 많았던 1874년. 네네. 그때 첫 인상주의 전시회가 열린 해이기도 한데요. 지금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훌륭한 모네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당시 평론가들에게는 책에 있는 표현을 빌리자면 벽지보다도 못한 그림이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대가 참 이제 보수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책에서 인상주의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인상주의 회화 속에 묘사된 당대 프랑스의 모습을 제대로 찬찬히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작품 한 가지를 골라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작품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책에 실린 작품은 아니기는 한데 저의 좀 예전에 나왔던 다른 책인 미술 엔진을 달다에 나온 책 그림인데요. 모네가 그린 기차역 그림이 있어요. 생 라자르 역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언뜻 보면 이제 기차역을 그린 평범한 작품이지만 당대 사람들에게 철도가 어떤 의미였는지 아니면은 모네는 이 철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네가 어떤 방식으로 붓질을 했는지 같은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새로운 시대의 그림이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인상주의 그림들이 말해주고 있어서 그런 류의 그림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네 하면 이제
미술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네, 들어봤을 교과서에 유명, 다 나오는. 그렇죠. 미술 교과서에 꼭 등장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당시 많은 이제 비평가들이 근데 비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평의 수위가 굉장히 센데 인상주의 전반에 있어서 인상주의가 그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은 뭐 오늘날도 그렇긴 하지만 새로운 것이 나올 때 거부 반응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예술가들은 또 그 새로움의 정도를 항상 또 많이 가져다 오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파 그림은 이전의 그림들이 갖고 있었던 사실적인 묘사라든지 세밀한 소묘 이런 부분들을 다 생략을 했고 굉장히 빠르고 거친 붓질 같은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했고 더 근본적인 비판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의 그림들은 종교 주제거나 역사적인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거나 뭐 전투 장면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루는 것이 그림의 소재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셨겠지만 인상파 그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상의 산책 장면, 뭐 놀이 장면, 노동 장면 이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그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가치 판단의 문제가 걸려서 많은 비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였으면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항상 이제 뭐 문화기획자시니까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는 또 앞서가는 어떤 걸 하다 보면 그렇죠. 또 일반의 몰리 이해라고 하는 부분은 숙명처럼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시대가 흘러서 이렇게 높게 평가받고 있으니까요. 그쵸? 다행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이제 읽다가 든 생각이 저는 앵대팡당 전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 전시가 저는 이 문화의 큰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특정한 몇몇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 개개인이 그 각자의 방식대로 그림을 평가하는 네. 저는 지금의 관람 방식이랑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전시의 바람직한 형식은 무엇일까요? 네, 그 앵대빵당을 통해서 제가 이제 그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전시라고 하면 심사위원이 있고 상을 주고 등수를 매기고 그리고 대다수의 대중들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심사위원의 관점에 따라서 아 이게 1등한 그림이래 그래서 좋은가 봐 내가 좋은지 어쩐지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던 부분인데 앵대빵당 전시를 통해서 심사제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아, 나만의 관점으로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앵대빵당 전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는 좀 바람직한 전시 문화로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리뷰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배달 음식만 리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만사를 다 리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 각자의 관심과 각자의 취향이 다 존중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 또 전시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리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객과 어떤 작가의 그런 소통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관람객에 또 영향을 또 끼칠 수 있기도 그렇죠. 하고요. 뭔가 뭐 다양한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의 매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책을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대의 작가들의 이야기가 좀 많았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이제 인물들 간의 서로의 관계나 아니면 그 말들이 또 언급이 되면서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다소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인물을 한번 꼽아주신다면 누구를 꼽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아이가 둘밖에 없어서 좋은 비유는 아닌데 이제 누가 더 가장 예쁘냐라든지 뭐 누가 가장 신경이 쓰이냐 이런 질문으로도 들리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고갱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도 해요. 제가 이제 그 초대받지 못한 고갱의 선택이라는 챕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었는데 말 그대로 초대받지 못한 마음이기도 한데 혹시 이제 우리 피디님께서는 이런데 초대를 못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그 서운한 마음을 어떻게 달랠까요? 서운한 마음. 뭐 내가 더 잘하니까 뭐 초대해주지 않은 게 아닐까? 내가 너희들을 초대하지 않은 거야 이런 그렇죠.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고갱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옆에다가 또 자비로 맞아요. 조그맣게 카페를 빌려가지고 전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엄청난 몰 이해라든지 오해와 편견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껏 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
찾았고 노력을 했고 정신 승리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서 고객이 가장 좀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약간 현대인들의 뭔가 뭐랄까요? 똘끼? 맞아, 똘끼. 그게 또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기죽지 않고. 그래서 구애한다. 일단 해본다. 뭐 오늘 일찍 이것처럼. 그쵸. 용기.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본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졌고 다시 이제 읽어보니까 저도 느꼈던 게 그냥 해보는 게 아니라 나름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같이 할 사람이 누군지를 구하고 또 카탈로그도 만들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하는 식으로 세간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잘 준비해서 해본다? 그런 맥락에서 고객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쓰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냥 책을 읽으면서 예전 그림이나 전시는 약간 좀 차분하고 되게 진지하고 뭔가 고급스러운 그런 뭔가 함부로 향유할 수 없는 문화라는 그런 분위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지금보다 더 열정적이고 활발한 것 같아요. 네, 아마 모르겠어요. 지금이 우리가 지금 박물관 수업 때도 얘기하지만 박물관의 경쟁자가 다른 박물관이 아니라 메가박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지금은 너무너무 콘텐츠도 많고 전시가 요즘에 붐이긴 하지만 사실 전시 말고도 얼마나 할 거리가 많은데 당시에는 굉장히 거의 유일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스펙터클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 열정이라든지 관심도가 더 높았을 걸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이제 다다이즘에 네.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책에서 이제 어떤 질문도 다다가 무엇인지를 규정하지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다이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아까 그 말씀하신 똘끼가 집단으로 모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잘 보여주는 인물들인데 사실 다다이즘을 설명을 하려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912년, 14년 요때거든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1차 세계대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저나 피디님이나 전쟁을 막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는 아니라 가늠은 안 되지만 사실 1차 세계대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모든 것들을 불시에 이제 무너뜨려버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예술가들은 그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서 중립국이었던 스위스에 모여들어서 그동안 우리가 예술이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동안 우리가 정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존의 모든 질서에 다 노를 외치는 반예술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다다이즘입니다. 그래서 다다이즘이 역설적으로 오래 갈 수 없었지만 또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면서 자신들을 규정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 아마 오늘날의 어떤 상황과도 맞닥뜨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다와 관련되어 이제 재밌었던 게 이제 살롱 다다라는 것이 좀 재밌었어요. 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굉장히 복합적인 하나의 축제처럼 느껴졌는데 현대에서 많이 하는 페스티벌 이런 것들과도 비슷하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살롱 다다의 어떤 점이 재밌게 느껴지셨나요?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이고 우리 학생들도 파란학기라든지 무슨 비교과 프로젝트를 하실 때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무슨 문콘 주간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너무 겹치는 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예전 전시라고 하면 전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들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했고 또 제가 책에 썼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충돌도 있고 우리 왜 팀 프로젝트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안 따라주는 팀원들도 있고 또 리더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막 좌충우돌 그런 해프닝들이 막 일어나는 주간이었단 말이죠. 살롱 다다가 계획한 대로 절대 되지 않고 에피소드들이 참 다다를 잘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다 전시뿐만 아니라 살롱 다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확장해서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가리지 않고 그런 계획에 따르지 못해 해프닝이 있고 이런 거는 참 매번 같은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수포라는 시인이
대통령 흉내를 내면서 막 1인 코미디 쇼를 하는 맞아요. 스탠드업처럼 맞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같으면 스탠드업 코미디죠. 그래가지고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는데 대중들의 반응이 좀 엇갈렸잖아요. 네. 그 이유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어떤 아마 혹시 그 현대무용 공연이나 현대 그 미술 전시나 현대 그런 음악회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또 몰랐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뭘 알아야 욕도 하고 비판도 할 텐데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너무 어려운 영화를 우리가 보면 뭐 리뷰를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게 현장이니까 현장성이 엄청 강한 부분이란 말이죠. 즉흥이 장난이 아니게 나오고 하는 부분이었고 특히 필립스 포 부분을 보면 이게 오늘날로는 참 피시하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 검은색 가면을 쓰고 백인인 프랑스인 필립스 포가 라이베리아 공화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실제하는 나라지만 사실은 굉장히 타자화된 아프리카의 어떤 영역을 자기가 그냥 체화해가지고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여주는 부분에서 누군가는 불쾌감을 느꼈을 거고 누군가는 당황스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었던 다다 이브닝에 대한 얘기도 좀 저는 생생하게 적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도 저도 공부할 때 그냥 다다이스트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뭐 어떤 그림들이 있고 이렇게만 공부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가 생각보다 이렇게 난리였구나. 그 난리였던 그 생생함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그 그림들이나 그 시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종의 풍자였지도 않았을까요? 그게? 그렇죠. SNL이라든지 그 넷플릭스 같은 데 나오는 스탠드업 코미디를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소수자적 정체성을 일부러 풍자적으로 말하려고 과장된 네. 변장이나 뭐 코스프레나 액션들을 자기 비하적으로 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 분들도 계신데 저도 풍자라고 생각하고 풍자가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잘하는 풍자를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그 선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 비하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런 정서들을 좀 100년 전에 사람들도 갖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시간상 모든 챕터를 다 이제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중요한 챕터들을 잘 한번 꼽아주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럼 12개의 전시 중에 이 책을 읽게 될 뭐 문화 콘텐츠학과 학생들이라든지 독자들이 특히나 유심히 봐줬으면 하는 부분은 어느 포인트일까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질문지를 미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20대 젊은 독자님들께서 재밌어요 하는 챕터가 마지막 챕터였어요. 초현실주의 전시인데 1938년도 1월 달에 열렸던 전시입니다. 왜냐면 이 전시를 이제 읽어보시게 되면 전시인데 음악을 또 선택해서 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커피 공장에서 가지고 온 그 커피콩 자루를 놔둬가지고 냄새도 연출을 하기도 해서 저희 막 전시 수업 같은 거 할 때 팀 프로젝트를 하면 엄청 이렇게 잘 하시는데 학생분들이 또 이런 것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봐서 이제 진짜 오늘날에는 공감각적인 경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벌써 몇십 년 전인 사람들도 이런 고민들을 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재밌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독자님들께서 12번 챕터가 제일 마지막만 읽고 하신 얘기는 아니겠지만 아니길 바라지만 재밌었다는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이런 그 공감각에 대한 경험을 이제 재밌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약간 추구하는 그런 전시의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손전등 얘기도 제가 썼는데 조명이 너무 깜깜하니까 손전등을 나눠줬는데 사람들이 전시물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왔는지 다른 사람을 보는 거 이런 문화도 되게 오늘날 우리가 전시를 보기 전이나 보고 나서 다른 사람과의 그 감상을 나누려고 하는 심리하고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저랑 이제 짧은 시간 이야기 나누셨는데요. 오늘 인터뷰 하시느라 어떠셨나요? 너무
너무 짧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가죠. 네네. 네. 금방 가고, 제 마음 같아서, 제 욕심 같아서 12개 다 이렇게 하나씩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에 또 뭐 출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항상 계약서가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번역도 많이 하는데, 다음번에 이제 나오는 책은 미술사 팩트체크 과제이긴 한데, 미술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아무래도 대중적으로 미술사를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좀 극화되기도 하고, 약간, MSG가 쳐지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사료들을 바탕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책을 열심히 써야 합니다. 방학 때. 그럼 그때도 한번 이렇게 네, 나와서 좋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시더라고요. 학교에서는 교수님, 네. 선생님, 밖에서는 뭐 작가님 네. 뭐 이렇게 불리는데 어떻게 부르실 때 가장 좋으십니까? 선생님인 것 같아요. 선생님인 것 같고, 사실 제가 다양한 일을 워낙 하다 보니까 좀 분열증적인 걸 스스로 겪을 때가 많은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사실 요즘에 그 다양한 자리에서 만난 분들께 좀 일종의 평등하게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고, 한자도 보면 사실 먼저 낫다는 건데, 뭐 물리적인 먼저 나음이라기보다는 좀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얘기할 거리가 있고 항상 가르칠 거리가 있다는 걸 담은 호칭인 것 같아서 가장 무난하지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작가님은 아직도 저는 적응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이유는 전업 작가가 아니라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도 사실 교수님이라고 불러주는 학생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와 선생님 중에 둘 중에 호칭을 고르자면 선생님을 더 추구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교수 사실 호칭이라기보다 그냥 직급의 이름, 이제 호칭이라기보다는 부르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니기도 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교수님이라는 세 글자가 필요 이상의 권위를 맞습니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방가르드를 추구하는 저로서는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영상 보게 될 우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과 또 미술과 전시 분야를 전공하고 꿈꾸는 많은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에 제가 이제 5년차 들어오는데 초기에 2년은 코로나여서 진짜 온라인으로밖에 많은 학생들을 못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캠퍼스에서 만나게 된 건 이제 한 2, 3년 정도이기는 한데 정말 놀랍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 반짝반짝한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어쩔 때는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지 더 이 반짝반짝한 친구들을 더 잘 할까, 도와줄까, 이런 고민들을 심각하게 할 때가 있기는 한데, 전시 쪽에 또 관심들이 최근 있었는 거 굉장히 높아지신 것도 느껴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은밀한 비밀을 고백하듯이 사실 저 미술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학생분들이 미술 전시를 또 다녀오시고, 저한테 역으로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뭐 영화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나쁜 거를 포함해서 많이 봐야 이게 왜 좋고 왜 나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쁜 전시라고 제가 규정하는 것들 중에 조건이 볼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돈을 많이 써서 화려한 기술을 덧입혀서 스펙터클을 연출하는 전시가 와 좋다, 너무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라든지 사회적인 의미나 맥락을 좀 던져주는 그러한 매개체로서의 전시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좀 더 욕심을 부리면 그런 전시를 만드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원래 이 코너 마지막에 했는데 노래를 한 곡씩 추천받고 있습니다. 엔딩에 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의 노래 추천 한번 해주시면. 네, 이것도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하나만 하라고 하니까 그쵸. 진짜 하나만 해야 어려웠고, 이 책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이 책이 복이 되게 많은 책인 게 엄청 다양한 자리에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에 남는 자리 중에 하나가 EBS의 윤고은 작가님의 북카페에서도 불러주셔가지고 라디오였나요? 네, 보이는 라디오라서 네. 또 이제 핑크색 옷을 입고 제가 갔어서 라디오 방송을 했던 또 좋은 경험이 있는데 거기서도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디오니까. 거기도 세 곡을 네. 또 긴 인터뷰였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지막에 제가 추천드렸던 곡이 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곡이기도 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독자님들께 학술서가 아니라 교양서를 쓴 건데 더 어려웠어요. 왜냐면 학술서는 읽는 사람이 빤하기 때문에 어려운 말을 다 이렇게 쓰면 그냥 되는데 이건 사실 누가 읽으실지 모르고 그렇죠. 뭐 프랑스에 관심이 있어서 선택하실 수도 있고 미술이 좋아서 보실 수도 있고 표지 예쁜데? 이래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네. 그분들이 그냥 읽으셨을 때 어땠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제가 갖고 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거는 이 책을 읽으면 100년 전 파리로 타임슬립을 하는 마음을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담은 책이라서 그래서 노래는 우리 우디 앨런 감독의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타임슬립을 네. 두 번 해가지고 아름다웠을 걸로 추정되는 옛날의 파리로 가는 그 영화인데 그 영화의 OST 중에 마지막 넘버가 발라드 뒷파리라고 하는 파리 발라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책을 읽으시면 뭔가 이 컨텐츠가 갖고 있는 힘 있죠. 간접이긴 하지만 그걸 굉장히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책을 출간하시게 되면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출연해 제가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영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